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네, 새로운 한 주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7시 30분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뉴스부터 먼저 챙겨보겠습니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64세에서 64세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진행이 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60세에서 64세 연령대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이 오늘부터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시작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30세 미만 사회 인력 가운데 군 장병도 오늘부터 군 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소비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더 일찍 찾아온 더위에 벌써부터 수영복을 고르며 여름 휴가 준비를 서두르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가 하면 그동안 마스크 때문에 바를 수 없었던 립스틱 등 화장품 소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매장에서는 지난 5월 기준 립스틱 등 색조 화장품이 지난해보다 2배 넘게 팔렸다고 하는데요.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소비 심리도 함께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매물이 꽁꽁 잠기면서 전세가가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큰 돈을 떼일까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에 들려고 해도 가입 자체를 거절당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전세값이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5억 원 이하여야 되는데 이 기준을 맞춰도 가입은 쉽지 않습니다. 집값보다 전세 보증금과 채권의 합이 비싼 깡통주택이란 이유 때문인데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값은 치솟고 보증금 반환 담보장치인 보험 가입마저 퇴짜 맞는 기현상이 일고 있습니다. 올해 이상하게도 기온도 낮고 비도 자주 내렸는데요. 이 불똥이 사과 농가에 튀었습니다. 열매를 맺는 4월과 5월 밤 기온이 8도 이하로 내려가는 이상 저온 현상이 이어진 데다 예년보다 잦은 비로 일조량이 부족해 나무 생장이 멈췄습니다. 전국 사과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경북에서도 저온 현상으로 인한 낙과 피해 신고가 잇따랐고요. 경기와 충북, 경북 지역에서 과수 화상병이 급속도로 번져 농가들 초비상입니다. 지난해 역대 최장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사과값이 전년보다 80% 가까이 오른 바 있는데요. 올해도 이 사과 가격이 크게 오를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일 0시 기준 556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14만 4,152명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6일 0시 기준 1차 접종은 13만 8천여 명이 추가돼서 누적 접종자 759만 5천여 명이 됐고요. 2차 접종은 2,300여 명이 추가로 접종을 완료해서 누적 접종자는 227만 9천여 명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이 중부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 15도에서 20도, 한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3도 선까지 올라 많이 덥겠습니다. 게다가 오늘 하루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되니까요. 외출하실 때 보건용 마스크 반드시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6월 7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부터 7시 30분에 저희 행복한 아침이 시작되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이인철 변호사, 허주현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인 박수림 씨, 이정수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건우 기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 핫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네, 오늘 택시에서 이런 일 나도 한 번쯤 겪어봤다. 저희가 먼저
꽁트로 준비했습니다. 네, 꽁트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택시기사 역할을 이정수 씨가 하고요.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승객 역할은 저 박수림이 하겠습니다. 이 사연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10년차 택시기사입니다. 택시 운행을 하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어봤지만 이번엔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님이랑 나란히 경찰 소행을 하게 된 제 사연 좀 들어주세요. 어디서 전화벨이 울리는 거야 이거? 받아라. 누가 또 전화기를 놓고 내렸구만. 여보세요. 받았다. 누구세요? 저 그 휴대폰 제 건데 주인이에요, 제가. 아, 네, 저는 친절 봉사의 아이콘 이기사입니다. 택시에 두고 내렸구나. 아저씨, 저 휴대폰 주인인데요. 지금 어디 계세요? 전 상암동인데. 아, 내가 저 멀리 와 있는데 여기 경기도 어디 저 파주 저 약간 북한 근처예요. 저 주소 말씀해 주시면은 미터기를 찍고 갈게요. 근데, 아니, 파주에서 상암까지요? 무슨 미터기. 됐어요. 제가 찾으러 갈게요. 아, 여길 온다고요? 그러면 뭐 그러시든가. 미터기 찍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미터기 찍고요? 아저씨, 제가 가겠다는데 무슨 미터기를 찍고 기다려요? 그럼 택시기사한테 한 곳만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줌마가 양심이 있는 거요? 아줌마요? 그 목소리 들어보니까 아줌마가 딱인데 미터기 요금보다 사례금 더 두둑히 주실 거면 뭐 그러시든가. 저기, 아저씨! 지금 생방송 중에 말 좀 빨리 해주세요. 방송 시간 가는데, 진짜. 아니, 지금 이걸로 떼돈 벌 생각이세요? 내 휴대폰 내가 찾으러 가겠다는데 무슨 보상금, 됐거든요. 난 한 푼도 줄 생각 없으니까 그 휴대폰 갖고 계세요, 그냥. 아저씨, 경찰 신고할 거야. 마음대로 하시구려. 내가 핸드폰 안 돌려준다 했나? 뭐 오랜 거 못 오게 했나? 그냥 난 잘못이 없으니까. 휴대폰 찾아주면 보상금 좀 요구한 게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요? 그리고 휴대폰 가지고 있으라고 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왜 절도죄가 됩니까? 저 진짜 억울합니다. 네. 이게 택시에 휴대폰 두고 내리는 일이 종종 있어요. 저도 네, 그런 있죠. 경험이 네네. 있어요.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이제 경찰서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지난해 9월에 있었던 네. 일이에요. 네. 네, 휴대전화 주인 A씨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 휴대전화를 차 안에 놓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에 내가 전화기를 잃어버렸구나 하고 전화를 했는데 네. 그걸 전화를 택시기사가 받았습니다.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었던 거죠. 휴대전화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습득해도 잘 안 돌려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네. 이분 참 좋으신 분이시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될 줄은 네. 몰랐겠죠. 그 택시기사가 이 휴대전화 주인이 있는 곳으로 미터기를 찍고 가겠다고 하니까 또 그게 문제가. 근데 요즘에 이렇게 많이 하는데 글쎄요. 미터기 찍고 가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사례비를 얹어서 이렇게 네. 교환하고 맞바꾸는 네.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신랑이가 오고 간 거죠. 택시기사가 자기가 미터기를 찍고 가겠다고 하니까 이 휴대전화 주인은 아닙니다. 제가 친구를 보내겠습니다. 그 근처에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죠. 이게 미터기 찍고 가겠다고 했는데 됐거든요. 친구 보낼 거거든요. 이래 보니까 그 말에 조금 마음이 상하신 것 같아요, 기사님이. 네, 그러니까요. 네. 이게 뭐 본인이 오지 못하게 한 거는 아니지만 또 그 와중에 친구를 그럼 대신 보내겠다고 하면 약간 기분이 상했을 그렇지,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택시기사 김 씨가 설마 빈손으로 오시지는 않겠죠 하는 이제 뭔가 금전적인 걸 바라는 듯한 뉘앙스의 또 네. 휴대전화 주인도 약간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두 사람이 감정적으로 대립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경찰서까지 가게 됐다 이건가요? 네,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이 사람이. 결국 그럼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네요 하고 진짜 경찰에 신고를 해버린 겁니다. 아유. 그래서 이 택시기사 김 씨는 경찰에 연락을 받고 휴대전화를 결국 반환을 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김 씨가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에 반환 절차를 밟지 않고 네. 가려고 했다고 해서 점유 이탈물 횡령 혐의 어렵네요. 이걸 점유 적용해서 이탈물. 벌금 50만 원으로 약식 기소를 약식 기소는 또 뭔가요? 그러니까 검사가 이제 판단하기에 죄가 없으면 이제 혐의 없음으로 끝나는데 죄가 되긴 되는데 좀 형량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지 않다. 예를 들어서 중범죄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를 해서 이제 구형을 하잖아요. 피고인을 뭐 징역 몇 년에 처해 주세요. 네.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약식 기소를 하면은 이제 피의자가 그 돈을 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피의자가 난 너무 억울하다 불복하면 다시 정식 재판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 재판 없이 판결이 났는데 이 택시 기사님은
이 약식 기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했다 이 말씀이죠. 맞아요. 검찰이 약식 기소를 했고요. 법원도 벌금 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는데 이 김 씨가 여기에 불복해서 정식 재판 청구를 한 거죠. 그리고 정식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법원이 무죄라고 판단한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점유이탈물 횡령죄라는 건 어찌됐건 내가 그 물건을 가져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갖는 게 이제 유죄가 되는 건데 네. 근데 택시 기사는 사실 정당하게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유실물법에 의하면 5에서 20% 내에서 당연히 이제 그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빈손으로 오진 않겠죠. 뭐 사례금을 주세요. 이 정도 말한 것만 가지고는 불법 양도 의사가 없고 죄가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저도 택시에 휴대전화 놓고 내린 적이 있는데 네. 아예 안 받아. 맞아요. 불안해요, 근데 그러면. 한참 지난 다음에 베트남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이고 이거 저 중고로 이재용 아나운서 핸드폰인 것 같은데 여기 핸드폰 안에 사진이 계속 있었다. 그걸 또 안 지웠더라고. 그 베트남 법인에 있던 그 회사 직원이 저 당시 있던 회사로 연락을 한 거예요. 이재용 아나운서 사진이 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자기애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회사에서 감사실에서 연락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잃어버린 적이 있냐? 그래서 잃어버렸다고 그랬더니 베트남에서 연락이 왔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찾았어요, 저는. 잃어버리는데. 베트남까지 가서. 그럼 쌀국수 드셨어요? 진짜. 아니, 그쪽에서 보내줬지. 그런 적 없으세요? 아, 저는 네. 제가 찾아준 적이 있거든요. 핸드폰 찾아준 적이 있는데 핸드폰을 찾아줬더니 커피 쿠폰을 저한테 선물해 주더라고요. 그래갖고 근데 톨 사이즈 줘가지고 좀 마음이 좀 좀 더 큰 거 줬어야 되는데. 그것도 감사하죠. 근데 저는 지갑을 두고 내린 적 있어요. 23년 전에 택시에다 지갑을 두고 내렸는데 우리 집 근처 세탁소 사장님 전화를 했더라고요. 택시 기사님이 지갑을 열어보니까 돈은 얼마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게 영수증이 세탁소 영수증이 있었는데 세탁소 전화해가지고 세탁소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으로 찾으러 갔죠. 음료수 한 박스 들고 갔지. 그랬더니 아이고 박수림 씨 왔다고 밥 먹고 가라고 밥을 또 찾아주시고 아이고, 그래서 좀 고맙네. 인연이 됐어요. 예? 너무 고맙더라고요. 네. 저는 뭐 지금 사례랑 좀 비슷한 사례인데 조금 뉘앙스가 달랐어요. 제 사과폰 처음 나왔을 때 네. 그 사과폰을 제가 택시에서 잃어버렸거든요. 어허. 이거 얼마나 처음 나온 휴대전화 얼마나 네. 아까웠겠습니까? 전화를 했는데 다행히 택시기사가 받아서 그래서 제가 어디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겠다 해서 그러면 제가 미터기 요금에 사례금까지 요만큼 더해드리겠다고 쿨하게 알았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사과폰을 찾아서 잘 썼어요. 사과를 좀 갖다 드리지 그랬어요. 그럴 걸 그랬네요. 사과 한 박스 참 좋은데. 근데 이렇게 잃어버린 물건 누가 찾아주면 너무 고맙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사례금을 준다거나 음료수를 한 박스 드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조금이라도 이 보상금 지급할 때 이런 게 법으로 또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맞아요.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유실물법이라고 해서 물건값의 5에서 20% 정도의 법이 대해서 사례금을 지급하는 게 규정이 되어 있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물건을 주우면 돌려줘야 되는 것도 의무지만 이렇게 잃어버렸다가 물건을 찾았을 때 이거에 대한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도요. 도의적인 어떤 의무를 넘어서서 법적인 의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례금을 드리게 되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사례금을 줄 때까지 나 이 물건을 돌려주지 않겠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유실물 같은 거 습득한 사람은 혹시 보상금 안 줄까봐 내가 맞바꾸자 이게 동시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안 됩니다. 법적으로는 일단은 먼저 반환을 한 다음에 보상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보상을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이제 뭐 소송을 하거나 이렇게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인질로 잡고 맞출 때까지 이거를 안 돌려주면 그게 불법 영득 의사가 돼서 나중에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사례금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습니다.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확실하게 해두셔야 돼요. 일단 물건을 주었다고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은 경찰서에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을 알고 있다고 하면 주인한테 돌려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돌려주게 되면은 내가 이거를 가져갈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도 피할 수 있고요. 법에 근거해서 당당하게 사례금도 요구를 하게 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돌려줄 때 기억해야 될 시간이 있어요.
일주일 한 달, 7-30 법칙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7-30? 네. 일주일에 한 달 그게 뭐냐면 이제 일주일 내로 분실물을 돌려주거나 경찰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물건이 돌아가고 난 한 달 내에 사례금이나 보상금을 청구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제대로 된 사례금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우리 요즘 가끔도 아니야 자주 깜빡하잖아요. 깜빡하고 놓고 내리고 아차 하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핫 이슈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그 법이 알고 싶다. 어떤 사연부터 할까요? 네, 첫 번째 사연은요. 이것 많은 아들의 만행입니다. 이게 많아. 아들이 이게 많아. 그래. 돈 많나? 돈 많아. 돈인 것 같아. 돈은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어요. 네. 다 생각이 똑같구만. 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화가 많아. 화가 많은 아들의 만행. 화가 많으면 사고 나죠. 자, 어떤 사연인지 아들 역할은 이정수 씨, 그리고 아버지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연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가시죠.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훤하고 남들 부러워하는 직장 다니면서 돈도 잘 버는 완벽한 제 아들의 단 한 가지 단점은 속에 화가 많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화가 폭력으로까지 변해버려서 걱정입니다. 아빠, 내가 알아봐달라는 노트북 가격 알아봤어? 아, 그거 그래. 아이고, 야, 미안하다. 이제 애비가 오늘 바빠서 못 알아봤는데 내일 바로 알아봐 줄게. 짜증나게! 빨리 알아보라고 했지! 그게 도대체 뭐가 어렵다고? 노인네가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못 알아봐. 아, 그래, 미안해. 내가 오늘 못 알아봐. 내일은 내가 꼭 알아봐 주마. 아들로 인해 집안은 늘 살얼음판 분위기였고 아들은 나란 곳 없이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정수야, 뭐 밥상이 변변하진 않지만 어서 밥 먹자. 뭐라도 먹어야 아픈 게 낫지 않겠니? 뭐라고? 지금 아파서 죽겠는데 이따 밥을 먹으라고? 이런 싸구려 음식이나 차려주고 사람이 아픈데 들여다보지도 않고. 정수야, 아우 저걸 그냥 확. 아픈 엄마 대신에 내가 너 챙기다 보니 부족했다. 야, 미안하다 정수야. 일단 먹자. 이거다. 아버지 이럴 때마다 내가 더 짜증이 나. 내가 화가 난다고. 그날 아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고 집에는 경찰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린 시절 아이의 잘못을 사랑으로 감싸지 않고 나무라고 가르치려고 했던 제 탓입니다. 모두 제 탓이니 제발 저희 아들을 벌하지 말아주세요. 아이고. 어떡해요. 아버지는 또 저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을 또 아끼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네, 아들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서 아버지를 폭행했던 사건입니다. 그 아들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어머니를 간호하고 있던 아버지의 머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소금 봉지로 툭툭 내리치고요. 네, 그리고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픈 어머니 돌보는 아버지한테 갑자기 폭행을 그렇게 되면 아버지 얼마나 놀라셨을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아버지를 향해서 폭력을 가했고요. 네. 자신이 말한 컴퓨터 모니터 가격을 알아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얼굴에 플라스틱 바구니를 던지고 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아버지 직장까지 찾아가서 소란을 피웠다고요. 아이고. 네. 네. 택배 반품을 하지 않았다면서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 가서 A4 용지로 머리를 밀치고 전기장판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질까지. 자기가 하면 되지 참. 그러니까. 아니 근데 대체 이 아들 대체 몇 살인데 이런 짓을 할까요? 사춘기예요? 아까 연기를 보면 사춘기 같잖아요. 근데 사춘기가 아니라 30대 외국 법 자문사, 그러니까 국제 변호사였습니다. 폭력적 성향이 집에서만 나타난 건 아니었고요. 지난해 8월에 차량 운행 중에 시비가 붙어서 차량에서 내린 상대를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차량으로 쳐버려서
다리를 또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네, 아들의 만행이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2019년 10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개인 트레이닝 강습을 받으면서 한 트레이너를 알게 된 모양인데 이 트레이너가 좀 마음에 들었나 봐요.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트레이너가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무려 15번에 걸쳐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트레이너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서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네. 아니 얘기만 쭉 들어봐도 뭔가 정상이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아버지 폭행한 거에 대한 재판 결과도 나왔다고요? 이 외국법 자문사가 외국법은 잘하지만 한국법은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법은 이 효를 중요시하는 나라가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폐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가중처벌합니다. 그래서 이제 존속폭행죄, 상습적으로 했게 돼서 상습 존속폭행죄가 되고요. 특수상해죄가 돼서 굉장히 엄하게 처벌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법원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구속이 안 됐습니다. 아니 진짜 생각보다 낮게 나왔네요.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효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참 이 아버님의 내리사랑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지니까 여러 차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썼고요. 이 탄원서에 아들을 나무라고 가르치기만 했지 내가 생각을 들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지 못했다. 이렇게 또 탄원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행사했는데도 봐요.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버지가 이렇게 탄원서를 써준 것 외에도 이 재판부는 이 사람이 어떤 우울증과 정동장애, 그러니까 흔히 조울증이라고 부르죠. 이런 정신질환 때문에 이런 범행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아까 얘기가 나왔었던 차량 운전자와 있었던 시비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됐고 또 이 가해자 당사자도 앞으로는 자기가 이런 짓을 절대 하지 않고 정신과 전문병원에 입원해서 성실하게 치료를 받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양형 사유에 참작이 됐습니다. 탄원서가 꽤 많이 참작이 되나 봐요. 부모님의 탄원서로 감형이 된 사례가 또 있다면서요? 막장 폐륜 아들 얘기를 해드릴 텐데 지난해 12월에 서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아들이 이 아버지가 식사를 할 때 자기를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검이죠. 목검 아시죠? 딱딱한 목검으로 아버지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3차례나. 그래서 아버지가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고요. 또 어머니가 이제 그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어머니를 가격한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부모님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아들 장 씨는 어떻게 됐어요? 근데 이 폭행의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이 수시로 부모에게 폭행과 폭언을 행사했고 더군다나 이제 목검으로 머리를 치는 등 굉장히 재질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1심 법원에서는 징역 2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또 항소심에서 감형이 됐다고요? 네, 항소심에서는 이제 구속이 되지 않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서 석방이 되었습니다.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요? 왜 감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재질이 안 좋지만 이 우울병적 인격 장애를 앓고 있었고요. 또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부모님과 가족들이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일반적으로 폐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부모님은 그래도 자식이기 때문에 법원에 이제 선처를 요구하는 그런 이제 서면을 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부모님은 이 법정에 출석해서 막 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판사님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선처를 할 경우에는 이제 형량이 감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이 눈물겨운 그런 사연들이 있는데 아들을 숨지게 한 며느리를 위해서 탄원서를 제출해준 시아버지도 있었어요. 며느리를 위해서 시아버지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요? 맞습니다. 아들 부부가 평소에 이제 남편의 외도 문제 때문에 이 아내가 의심을 해서 말다툼이 잦았어요. 근데 그날도 이제 외도한 게 아니냐 이렇게 며느리가 얘기를 하다가 이 말다툼이 좀 격한 상황까지 번지게 됐는데 며느리가 흉기를 들고 와서 자해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니까 아들이 이걸 피해서 도망을 갔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이걸 따라가서 등 뒤에서 그만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아들을 찔러서 숨지게 했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아니 이 정도면 중형이 선고됐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아내에게 1심에서는 이제 징역 13년의 중형이 선고가 됐는데 항소심에서 감형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이 시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숨지게 한 며느리를 위해서 탄원서를 써준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 며느리가 아들을 숨지게 한 것은 맞지만 어떤 말다툼 도중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어떤 순간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 같으니까
있으니까 선처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죠. 네. 아유, 배륜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례를 봤는데 네. 이걸 또 감싸주려는 부모의 마음이 또 있었고요. 자, 다음 사례는 어떤 겁니까? 네, 두 번째 사연은요. 아내 바라기 남편 이거 중입니다. 아내 바라기 로딩 중? 아내 바라기 남편 식사 중. 이런 아내 바라기 별거 남편. 중. 별거 중 이런 건가요? 별거 중 아니에요. 볼게요. 네. 이혼 준비 중. 그렇죠. 네. 자, 어떤 사연인지 남편 역할은 이정수 씨, 아내 역할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전 정말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와 함께 산 지난 10년은 제 생애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어쩐 일인지 1년 전부터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왔어. 여보, 자기야, 이 사람은 어디 갔지? 얘 이놈 엄마. 어머, 자기야 벨 좀 누르고 들어와. 깜짝 놀랐잖아. 일찍 왔네 오늘. 일찍 뭐 퇴근 시간에 퇴근한 건데, 근데 예인이는? 어머 얘, 어머 어린이집에서 안 데리고 왔다. 어머 어떻게 내 정신 좀. 어머 선생님만 전화도 왔었네. 아 뭐야 당신 채팅하느라 애 데리고 온 시간도 깜빡 잊은 거야? 아니, 집안일 좀 하다 보면 애를 좀 늦게 데려올 수도 있지 뭐. 뭘 그거 가지고 화를 내고 그래. 그러나 집안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화상 채팅에 빠진 아내는 아이도 뒷전이고 집안일도 거의 내팽개치다시피 했습니다. 심지어 채팅에서 친해진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자주 집을 비웠습니다. 나 진짜 지금 이제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애를 두고 1박 2일 여행을 간다고? 그러면 애는 누가 봐? 자기가 보지 뭐. 하룻밤인데 자기가 애 좀 챙기면 안 돼? 나 답답해, 너무 답답해. 그래서 친구들이 하루 좀 바람 좀 쐬고 오겠다고. 그럼 나랑 가자, 나랑. 내가 휴가를 낼 테니까 우리 가족 오랜만에 그 예인이랑 같이 가족끼리 여행 쫙 갔다 오자. 싫어. 자기하고 무슨 여행을 웬일이야. 예인도 지긋지긋하고 자기도 지긋지긋해. 친구들하고 좀 쉬다 오겠다고 그걸 못 해주냐? 그냥 친구가 아니잖아. 당신 채팅으로 만난 남자랑 만나러 가는 거 아니야? 그래, 뭐 어차피 당신도 알게 된 거. 나 이인철 그 남자 만나러 갈까요? 나 사랑에 빠졌어. 뭐 죄가 돼? 나 그 사람 사랑해. 이인철 그 사람 사랑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달래도 보고 화도 내봤지만 아내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어린아이를 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전 이제 이 결혼 생활을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혼 준비를 해야 합니까? 뻔뻔년이에요. 뻔뻔년. 네. 자, 충격적인 이 사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10년 차 부부의 얘기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고 초등학교 다니는, 그리고 남편은 직장인, 아내는 활발한 성격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10년 동안 아이를 열심히 키우면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아내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는 이제 코로나 한층 시작했을 때인데,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막 우울증이 오고 막 그러면서 외롭고 적적하고 막 이런 때 아닐까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아내 화상 채팅에 빠지게. 사람을 제대로 만날 수 없으니까 화상 채팅하고 이렇게 화상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정말 문제가 되진 않겠죠. 하지만 늘 네. 새로운 남성과 함께 했다는 게 문제였어요. 화상 채팅으로 만난 네. 남자들과 함께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고요. 네. 급기야 어린 아들을 두고 외박을 하는 일까지. 이게 아내의 일탈을 보는 남편의 심정이 얼마나 내가 진짜 마음이 아프네. 네. 그러니까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상당히 괴로웠겠죠. 네. 하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네. 아내와 이야기도 해보고, 그리고 달래도 보고 화도 내보고 아내의 마음을 돌리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는데 아내의 마음 쉽게 바뀌지 않았다고. 일탈한 아내의 그런 것도 눈 감아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 후에 아내가 아예 집을 나가버렸다고요. 네, 마음이 돌아선 아내가 결국 남편이 출근한 사이에 가출을 했고 그렇게 수개월이 흘러가 버렸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우리가 이 코너에서 이혼을 참 많이 접하는데 지금 이혼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혼 전문 변호사 이인철 변호사님 네. 모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너무 싸우지 마시고 네. 원만하게 사실 대화로 합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 중요한 조정 사항을 원만하게 두 부부가 오손도손,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네. 합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합의. 그럼 미리 그 오손도손 조정해야 되는 게 뭐예요? 네.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혼을 할지 말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 같은 사례의 경우에 아내는 막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은 나는 도저히 억울해서 이혼 못하겠다. 그러면 아예 합의가 결렬되는 거죠. 그래서 이혼 여부에 대해서 먼저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녀 문제예요. 자녀를 누가 키울 건지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그다음에 양육비도 중요하죠. 면접 교섭권. 이것도 다 합의가 돼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재산 문제, 재산 분할 위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다 이제 합의가 되어야만 합의 이혼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협의 이혼이 안 되고 결국에는 부득이 재판상 이혼 절차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사연 같은 경우는 남편만 오케이가 되면 뭐 협의 이혼이 될 것 같거든요. 아이를 두고 가출하기도 했고 이혼도 하고 싶어 했고. 근데 궁금한 게 이런 상황에서도 남편이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해줘야 됩니다. 이게 비슷한 상황에서 실제로 내가 이런 사람 때문에 이혼하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재산 분할까지 해줘야 되냐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이혼하게 되면은 재산 분할에 대한 논의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내가 명백한 유책 배우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책 배우자부터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어요? 맞아요.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재산 분할의 의미라는 것이 이 부부가 혼인 생활 중에 공동으로 노력해서 이룩한 재산을 이혼을 하면서 자기의 기여도에 맞게 그 비율별로 자기 몫을 찾아서 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자기 기여도에 따라서 이 재산 분할을 충분히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억울한 것 같은데 유책 배우자랑 재산 분할을 하는데 그게 유책을 가진 것 때문에 뭔가 피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 다른 유책 배우자분들이 제일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이게 내가 어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재산 분할하는데 불리해지는 것 아닌가요?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은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책성은요 어디서 판단이 되냐면요 바로 위자료의 영역에서 판단이 되어지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혼인 생활에 파탄이 났을 때 책임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준 어떤 고통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은 위자료로 지금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 분할에서는 기여도가 중요한 요소고 이 위자료에서는 이제 유책성이 중요한 요소로 판단이 되는데 물론 실무적으로 이 재산 분할에서 반드시 유책성을 빼고 논의를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른 요소들에 비해서 이 재산 분할은 유책성을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가 뭐 재산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실제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평범한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성격이 안 맞아서 이제 막 이렇게 서로 이제 파탄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 딱 걸린 겁니다. 남편한테 딱 걸리니까 아내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혼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몸만 나가라. 알거지로 쫓겨나야 된다. 그래서 재산도 다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라.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당황하고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다 포기하고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나중에 아내가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혹시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10년 이상 함께 살다 보면 이건 내 것 구분이 잘 안 되게 그냥 그렇게 섞여서 살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정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또 제가 말씀드린 사례 같은 경우에 아내가 이제 뒤늦게 자녀를 키운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남편이 뭐라고 하느냐? 너 그러면 양육비 못 받는다. 재산도 포기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겨우 재산 조금 받고 양육비도 안 받겠다고 포기하고 이제 합의원에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협의원 하면서 한번 합의서를 쓰면 나중에 번복이 어려워요. 일단 그것도 하나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본인이 아주 다급한 경우가 있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너무 가정폭력에 힘들어가지고 남편이 이혼만 해줄 테니까 너 다 포기하라. 그래서 너무 이혼하고 싶어가지고 또 그 재산 포기한다, 양육비 포기한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으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절차가 좀 복잡해도 본인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집을 얻는 대신에 양육비를 포기하는 경우 이럴 때는 진짜 힘들지 않을까? 아이를 키운다는 게. 그렇죠. 그 웬만하면 양육비는 포기하지 마시고 또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너 그러면 양육비를 포기해라. 대신 집을 하나 주겠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집을 일단 받으시고 애들이랑 거주할 집이 필요하잖아요. 양육비를 포기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나 양육비 포기할게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양육비는 나중에 다시 사정 변경이 생기면 다시 청구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일종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팁인데요. 남편한테 받을 건 최대한 받고 네. 아이를 키우고 양육비는 나중에 사정병이 생기면 추가로 청구가 가능한데 그래도 쉽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통 이혼할 때 양육권은 엄마들한테 많이 주는데 만약에 이게 아빠가 이런 경우는 아빠가 좀 키워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친권과 양육권이 아빠한테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양육권이라는 것은 자녀의 복리, 그러니까 자녀의 행복을 최우선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고 누가 제일 잘 아이를 키워줄 수 있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남자라고 해서 아이를 못 키운다는 그런 법도 없고 나쁜 남자가 다 나쁜 아빠가 되는 것도 아닐 수 있죠. 네. 물론 양육권이 아이가 어린 경우에는 이제 엄마와 애착이나 유대관계가 많이 형성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이가 어릴수록 엄마에게 가는 경우가 많지만 이걸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요. 특히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아이를 버리고 집을 나갔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좀 성실하게 잘 키울 수 없겠다 이렇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면 양육권자가 아빠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아빠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셔야 되는 게 실질적인 어떤 양육 계획서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엄마의 빈자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할머니나 고모 같은 보조 양육자들이 아이를 부족함 없이 잘 키울 수 있다 이런 점을 잘 설명을 하시게 되면 친권과 양육권 판단을 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혼할 때 재산 분할, 아이 양육에 대해서 문제가 다 해결됐어. 위자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위자료가 중요합니다. 위자료는 합의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위자료를 따지다 보면 합의가 안 돼요. 위자료라는 건 누가 잘못했느니 내가 잘못했느니 그렇죠. 네가 잘못했느니 지는 땅 싸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위자료를 따지다 보면 합의가 안 되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이혼 재판을 하면서 중간에 이제 법원에서 조정 절차를 하거든요. 네. 아주 치열하게 싸워도 법원에서는 이 조정 절차에서 서로 위자료를 양보하라고 권유해요. 왜냐하면 위자료를 또 따지면 이게 조정이 안 되고 결국은 합의가 결렬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자료는 안 하는 게 좋고 만약에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받아야 1,000에서 3,000 정도예요. 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많이 받을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비교적 소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탄대실이거든요. 위자료 1, 2천 받으려다가 합의를 그르치고 오히려 재판 절차만 길어질 수 있으니까 소탄대실? 가급적이면 위자료는 안 하고 엄마에게 재산 분할과 자녀 문제에 대해서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가 재산 분할 요구하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자녀 양육권하고 또 친권 주장하고 이래서 소송으로 가고 이런 경우도 왕왕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아내가 외도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혼을 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다 넘겨주고 그냥 헤어졌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아이들을 데려간 남편이 사업한다고 아이들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배달 음식만 먹이고 대화도 안 나눴고요. 그리고 강제 유학까지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외도한 엄마보다는 그래도 아빠가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보냈는데 그런 것도 아니네요.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쁜 남자, 나쁜 여자가 항상 나쁜 엄마가 되는 건 또 아니죠. 부부가 이혼 당시에 이렇게 결정했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문제는요. 사정 변경이 생기면 얼마든지 다시 바꿀 수 있고요. 이때 역시 제일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의사와 자녀의 복리, 그러니까 자녀의 행복이에요. 이 사건에서는 아이들이 엄마랑 너무 살고 싶어 했어요. 엄마 집에 가면은 따뜻한 손으로 직접 만든 음식이 있고 엄마가 아이들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이렇게 다정한 어떤 가정을 만들어주니까 아이들의 의사가 존중이 되어서 결국 엄마의 어떤 친권자 또 양육자 변경 청구해서 승소를 해서 엄마가 아이들을 다시 데려갔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모니까 그 이혼을 해도 아이를 돌보려는 마음은 있을 텐데 어떤 때 보면요. 인지를 잡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고 이혼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그 남자 그 여자도 아니고 그 아이라는 거 그래요, 맞아요.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 볼까요? 자, 그 법이 알고 싶다. 세 번째는요. 그 남자의 억울한 이것입니다. 억울한 억울한 얼굴? 그 남자 얼굴? 있잖아요. 얼굴이 억울한. 그 남자가 억울한 사연인데 그렇죠. 억울한. 네. 뭔지 한번 볼까요? 주먹? 네. 자, 어떤 사연인지 지하철 폭행범으로 몰린 중년 남성 승객 역할은 이재용님. 왜 이렇게 길어? 지하철 시비남 역할은 이정수 씨가 하면 되겠습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얼마 전 지하철에서 조심성 없이 기침을 해대는 젊은 사람이 있기에 한마디 했습니다. 젊은이가 기분이 나빴는지 지하철을 따라 내리면서 시비를 걸지 뭡니까? 에이치! 아저씨 지금 나한테 욕했죠? 내가요? 욕 안 했는데 아유 아침부터 진짜 재수가 없네. 뭐야 재수 없다고 나 다 들었어요. 아니 저 그쪽한테 한 말 아니니까 가던 길 가시오. 아이고 진짜 아침부터 짜증나게.
아유, 여기서 내려야 되겠다. 이 사람과 더 엮이기 싫어서 자리를 피하려는데 그런데 아저씨 나 따라 내린다. 거기 서봐요. 내가 HH 하니까 아저씨가 인상 빡 쓰면서 욕했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래, 정말. 안 했다고요? 대체 왜 이러는 거야? 괜한 사람한테 시비 걸지 말고 가던 길 가라고. 아저씨가 나 보면서 기분 나쁜 표정 짓고 욕했잖아요. 내가 다 들었거든. 아니 내가 이렇게 HH 하니까. 아니, 이 양반이 정말. 목이 졸렸네. 사람 목을 졸라요. 사람 잡네. 죽어. 나 죽는다. 아니 먼저 시비를 걸고 저를 툭툭 친 것도 상대인데 제가 멱살 잡았다는 이유로 저도 폭행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저를 먼저 쳤기 때문에 멱살을 잡은 건데 이건 정당방위 아닙니까? 아이고, 이게 이런 경우 있어요. 살다 이런 경우 보면 있죠. 종종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네, 사연의 주인공 A씨 지하철에서 엄청나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A씨는 지하철 안에서 일부러 A씨를 향해서 큰 소리로 재채기를 하는 한 남성 때문에 상당히 불쾌감을 느낍니다.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누가 아무나 이렇게 재채기가 기침해도 막 이렇게 좀 꺼려지는데 그쵸. 얼굴 대고 그냥 하취 재채기를 했으니까 기분 나쁘죠. 얼마나 기분 나쁘고 또 불안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남성 그런데 계속해서 A씨를 쫓아오면서 가슴을 기분 나쁘게 툭툭 치면서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급기야 폭력까지 좀 휘둘렀습니다. 야, 이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솔직히 이렇게 해서 재채기하면 옆에서 재채기하면 인상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시비를 계속 걸면 안 되잖아.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한참 이제 다툼이 이어진 끝에 경찰에 A씨가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도망치려는 남성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도망치려고 하니까요. 잡았죠. 네. 그런데 황당하게도 검찰은 당시 A씨가 남성의 옷깃을 거칠게 움켜쥐었다는 이유로 A씨에게 폭행 혐의 기소 유예 처분을. 아니, 어쨌든 기소는 하지 않았지만 기소 유예면 너 죄가 있다 이건데. 네. 근데 이렇게 멱살을 잡고 이렇게 잡아놓지 않았으면 이게 행위자가, 가해자가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근데 폭행이에요. 그래서 A씨도 너무 억울하니까 네. 검찰의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 헌법소원을 청구를 했어요.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헌법재판소는요, 이렇게 가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은 행위를 폭행행위가 아니라 정당방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당연히 기소유예 처분도 취소가 됐습니다. 그럼 정당방위와 이 쌍방폭행은 처벌에서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정당방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처벌이 되지 않고요. 쌍방폭행은 폭행죄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해죄 이런 것들로 처벌이 될 수 있는 거죠.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해서 현재의 어떤 부당한 침해 행위가 있을 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거든요. 이런 행동이 이제 정당방위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이건 위법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쌍방폭행은 좀 다릅니다. 쌍방폭행은 서로가 폭행을 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서로를 피해자로 하는 행위가 되는 거고요. 자기가 저지른 어떤 위법행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저희가 월요일에 법 이야기 나누면서 네. 많이 배워봤지만 사실 이 재판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받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몇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 정당방위는 이런 이제 정신이에요. 법은 불법에 양보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해자가 먼저 나에게 공격을 해야 되고요. 내가 그 공격을 막는 행위 정도까지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부당한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이제 때리는 거를 내가 막는데 상대방이 주먹으로 때리는데 내가 몽둥이를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제 앞에서 상대방이 쓰러졌는데 네. 내가 너무 분이 안 풀려고 계속해서 때린다. 네. 그것도 안 되는 안 돼요. 거죠. 네. 이렇게 정당방위 굉장히 요건이 까다롭고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정당방위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제일 어려운 네.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정당방위 규정이 있긴 하지만 60년 동안 이게 인정된 게 14건밖에 안 된답니다. 이 정도로 정당방위 인정받기가 힘든 거예요. 맞아요. 실제로 지난해 6월에 서울역에서 한 여성이 모르는 남성한테 묻지마 폭행을 당했던 맞아.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때 주변에 택시기사님들 비롯해서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도와달라고 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피해가 더 커졌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택시 기사들이 보고만 있었다고 많은 비난을 받았었어요. 맞아요. 택시기사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비난도 많이 받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이해를 한다.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던 게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 인정받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 이제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섣불리 나섰다가 안 좋은 상황에 휘말려서 나까지 뭐 전과가 생긴다든가 뭐 범죄 혐의자가 된다든가 이러면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사실 쉽게 나서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 연기자 이태곤 씨 아시죠? 네. 저도 너무 좋아하는 배우인데 그분이 폭행 심의에 휘말려서 이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었어요. 근데 그 잘생긴 얼굴에 코뼈가 골절될 때까지 아무런 반격도 못하고 그냥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얘기 들었는데 무방비 상태에서 딱 때려가지고 코에서 피가 이렇게 나는데 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나도 이거 때릴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되겠죠. 옆에 계신 분이 태곤 씨 하지 말라고 경찰에 지금 신고했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참았다. 그러니까 그때 안 참고 같이 폭행을 했으면 쌍방이죠. 쌍방폭행이니 그렇죠. 뭐니 해가지고 더 길어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마 이태곤 씨가 반격을 못해서 안 한 게 아니라 네. 어쩔 수 없이 못한 거죠. 네, 이 사건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고 결국 가해자의 유죄가 인정이 돼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폭행 사건들에 있어서 또 쟁점이 되는 게요. 네. 어떻게 때렸냐라고 합니다. 그 때린 방식에 따라서 일반 폭행이 되기도 하고요. 네. 혹은 살인 미수가 되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폭행 범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네. 제가 어떤 문제를 드릴 테니까 OX로 네. 알려주시면 돼요. 자, 반지 낀 손으로 때리면 특수상해다. 치킨 손으로 때리고. 그러면 저 반지가 얼마나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아 박혀 있어? 이따만한 건지. 그죠? 큰 거. 큰 거. 눈알 박혀 있는 거. 근데 수정 씨 정도 반지면 아닌 것 같고. 이런 거는 아니겠지. 얇은 거. 저 정도 아닌 것 같고 정도는 뭔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아니 근데 그쵸? 일반적인 반지는 아닌 것 같아요. 반지 끼면 무조건 안 돼. 반지 끼면은 때리면 안 돼. 아파. 아니야. 반지 낀 아파. 손 주먹으로 요걸로 때리면 이렇게 아파. 아니 그래도 뭐 반지가 얼마나 크다고. 저는 아니에요. 반지. 액션 영화, 깡패 영화 이런 데 보면 반지 탁 끼면서 너 오늘 죽었어. 반지 탁 다이아 이런 눈알 같은 거 끼고 이게 팍 이러잖아요. 그거는 맞아. 그거는 좀 그러면 근데 일반적인 처음 이런 아니. 반지가 뭐 되겠어요? 맞습니다. 이제 그때 달라요. 반지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분은 보면 반지가 막 이따만하고 막 울퉁불퉁하고 정말로 아주 험악하게 생긴 반지 있죠. 그거로 사람 얼굴에 때렸다가 보세요. 맞는 사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경우에는 이게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수상해죄가 될 수 있는데 어떤 분은 얇은 실반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은 끼나 안 끼나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일반 폭행죄나 일반 상해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때 달라요. 네. 그리고 두 번째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안경 낀 사람을 때리면 살인미수다. 나 들었어. 근데 살인미수는 아닌 것 같아요. 저것도 그거 아닌가? 안경도 선글라스. 뭐 일반 근데 그 안경이 정말 네. 돋보기 안경 정도 돼가지고 이걸 벗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면 그렇게 살인미수예요? 적용하는 거 아니 아니에요? 안경 낀 상태에서 때리면 이 유리 파편 같은 게 막 이렇게 그렇지. 박힐까봐 좀 위험할 것 위험하고. 그런 얘기 위험해. 있었어, 그죠? 네. 예전에 나는 그래 살인미수 적용이 될 것도 같아. 살인미수까지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무슨 식당에서 약간 시비가 있었는데 네. 아저씨가 안경이 머리 위에 이렇게 걸쳐놓고 있었는데 시비를 막 하시더니 갑자기 안경 이렇게 딱 끼시더라고요. 뭐지? 그러니까 이거야. 안경이 여기 있잖아요. 네. 여기를 쳤으면 살인미수 아닌데 쳤으면 안경을 이렇게 쳤어. 이것도 또 그때 달라요 나오는 건가요? 자, 어떻게 뭔가요? 이것도 그때 다릅니다. 그렇구나.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그냥 안경 낀 사람을 때렸다. 뭐 살인죄가 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타이스 같은 핵주먹이 안경 낀 사람을 안경으로 이제 꽉 때렸다. 그러면 이제 안경이 깨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파편이 눈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맞아. 잘못하면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살인의 고의가 있기 때문에 살인 미수죄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상해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럴 수가 있어요. 안경 낀 사람 눈을 정통으로 이제 때리면 그게 이제 눈에 들어가서 실명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실명이 된 경우 맞아, 중상해죄가 돼서 가중처벌될 수 있으니까 절대로 사람을 때리면 안 되고 네. 정말로 만약에 뭐 어떤 뭐 권투 같은 거 한다 그럴 경우에 안경을 이제 벗고 그러고 하시면 돼요. 네, 사람 때리면 안 되죠. 당연하죠. 이제 마지막 또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유단자의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유단자의 정당방위. 정당방위가 주는 거야. 요즘 문제가 좀 유단자는 일반 인정되지 사람 않는다. 인정되지 않으면 온 거죠. 유단자의 인정된다. 근데 유단자도 인정된다. 말이죠. 유단자는 인정된다.
유단자도 그때 이게 달라. 4단 이상이 돼서 이게 사범 자격증 있고 이런 분들은 네. 좀 참아주셔야 돼요. 돌려차기를 잘하고. 이런 분들은 진짜 일반인하고 다른데 그렇죠. 뭐 한 3단 정도는 그래. 가볍게 배운 정도는 우리 아들 뭐. 3단 땄는데 다리 찢기도 못해. 그래, 너무 유단으로 간 분들은 참아줘라. 나는. 참아줘라. 어떻게? 일반인과 다르니까. 나는 유단자들은 정당방위를 그냥 인정해줘. 유단자니까. 아니 유단자 자격증을 언제 땄느냐 유효기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롱 면허 이런 것처럼 오래 15년 전에 따끈따끈한 거? 따놨어.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안 돼. 4단 그때 이상 달라. 되면 좀 참아야 된다. 3단까지는 뭐 그냥. 이것도 그때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정답은요? 네, 정답도 이것도 그때그때 그때그때 다르다. 그거 뭐하러 하는 거야? 아니 유단자라고 해서 네. 무조건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 방송 보시는 유단자분들 다 들고 일어나시거든요. 그럴 수 있죠. 유단자도 또 급수가 있고 상황이 다를 수 있는 거고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위급 상황, 범죄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단자라고 해서 무조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어떤 그 정당한 방어 행위를 넘어서서 과한 공격이나 보복 행위까지 나아갔다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유단자라는 점이 상황을 판단하는데 하나의 참작 요소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폭행 사건에 휘말렸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잘하는 걸까요? 대처를 잘해야죠. 정당방위라고 해서 이제 먼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먼저 치고 그 다음부터 다 정당방위다. 그래서 쳤어? 그럼 이제부터 나 다 정당방위야 하고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 네, 그건 잘못된 상식이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증거 확보가 제일 중요해요. 네, 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은 영상이나 녹음 이런 증거들 잘 확보를 하시고 CCTV 영상도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어떤 정당 방어 행위를 했다, 방해 행위를 했다 또는 어떤 공격 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 확보를 잘 하셔야 되고 이런 사건에 휘말리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때리려고 하면은 잠깐만 CCTV 있는 걸 데려가세요. 그리고 핸드폰을 켜시고 그럼 그 사람이 폭행행위를 그만둘 거예요. 항상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 많은 데 있으면 요즘에는 찍어주세요. 주변에 있는 그죠. 사람들이 딱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때리려다가도 조심하라. 그래, 맞아. 그리고 중요한 게 살다 보면 소중한 인연도 있지만 악연이 있어요. 맞아. 그리고 괜히 싫은 인간들이 있어요. 피해야 돼요. 그걸 맞아,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아주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고요. 네. 자,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에서 풀어봤습니다. 두 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금에 대한 고민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 상식, 알쓸 세상입니다. 이기영 세무사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막 오셨나 봐요. 안녕하세요. 이경호 세무사입니다. 네. 네. 저 오늘 꽁트는 뭐 어떻게 꽁트 할까요? 해야죠. 꽁트도 아들 역할 우리 이정수 씨가 해주시고 며느리 역할은 장혜인 씨가 해주시고 네. 나는 항상 엄마야. 아이, 엄마 역할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젊은 시절 안 해본 일이 없이 악착같이 돈 벌어서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그 시절엔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썰썰하게 재산을 늘렸죠. 그런데 그때 사뒀던 주택이 거의 발목을 잡을 줄 몰랐습니다. 아들, son, 전에 말했던 그거 어떻게 됐어? 엄마 너무 궁금하다. 아, 엄마, 그건 진즉에 처분했어요. 지금 팔아봐야 죄다 세금 내고 남는 게 없대요. 뭐? 아, 내가 악착같이 모아서 장만한 집인데 왜 세금을 내? 어머니, 신문 보니까 이달부터 집이 세 채 이상이면 집 팔 때 한번 받아 적으세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렇지. 포함해서 최고 82.5%까지 82.5. 세금 내야 되는데 어머니. 이거 어쩜 좋아. 아나운서 부인이라 말을 잘하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야. 82.5%? 정확히 82.5%예요, 어머니. 이거 어쩜 좋아 이거. 그러니까 그거 팔아봐야 그거 남는 것도 없고 그냥 나 줘요. 그냥 양도세보다도 증여세가 더 낫다 그러더라고. 맞아. 내가 효도할게 엄마. 너 이 집 탐나서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야야야야. 아 진짜 내가 거짓말 왜 해? 요즘 집값이 아무리 비싸도 어제 내가 뉴스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정 못 믿겠으면은 그 유명한 분 있지? 그분 이기영 세무사. 행복한 그분. 아침에 나오는 이기영 세무사? 보라색 주로 입고 그렇지. 그 사람한테 물어봐. 알았어, 내가 물어볼게.
요즘 같은 세상에 자식 효도 바라는 것보다 내 주머니 현금을 믿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집을 팔아 현금을 마련해야 했던 건데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니 제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세금으로 다 내느니 아들에게 집을 넘기고 효도 각서라도 받는 게 나을까요? 야, 어휴. 이게 세채 이상이면 82.5%예요. 오, 너무 많다. 1억이면 8,250만 원. 그러니까 너무하다. 와. 하여간 요즘에 이래서 이제 양도세냐 증여세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양도세, 증여세 이거 개념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네. 일단 양도세는 자산을 유상의 대가로 소유권을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매매 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거죠. 네. 그리고 증여세는 무상으로 소유권을 넘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짜로 주는 주는 것 거. 이렇게 오.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꽁트에서 봤습니다만 양도세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증여하는 분들이 많다. 매매보다는 이제 증여를 택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례처럼 뭐 82.5%면 사실상 그냥 내가 쥐는 돈이 너무 적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도세 인상을 앞두고 서울이나 뭐 수도권처럼 집값이 많이 오른 곳들은 아예 거래 절벽이 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거래 절벽이 올 때 이게 시장에 정상적으로 매물로 나왔어야 할 것들이 어디로 갔느냐? 네. 자식에게로 간 겁니다. 증여를 선택하는 네. 그런 부모가 많아진 거예요. 네. 이 양도소득세가 인상됐는데 왜 증여가 늘어나는 거예요, 세무사님? 네, 우선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심한 상황에서 양도라도 해서 주택수를 좀 줄이고자 하는데 그 양도로 인한 세금도 만만치가 않은 거죠. 예, 그 더 큰 부담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주택수를 줄이면서도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부모 자식 간의 증여가 늘어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를 준비한 게요. 이제 어머니 A씨 아파트 세 채를 보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종부세 부담이 당연히 될 수밖에 네. 없었죠. 그렇죠. 네. A씨가 종부세가 부담스러운 이유는 올해부터 종부세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일반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에 비해서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이 많게는 2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2배란 숫자가 무척 와닿을 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종부세는 단 1%만 인상이 돼도 최소 몇백에서 최대 억 단위가 넘어가는 금액까지 세금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이는 다주택자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집을 팔아서 종부세를 줄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가 집을 팔 결심을 하십니다. 맞아. 근데 이번에는 양도소득세가 또 인상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시세 10억 원 하는 아파트 한 채를 팔려고 했던 개혁을 바꿔서 그냥 아들에게 증여를 하기로 합니다. 네. 그러면 A씨가 증여를 하게 되면 집을 팔 때랑 비교해서 세금을 얼마나 덜 내게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양도를 할 때와는 이 필요 경비 그리고 취득가를 따져서 계산을 해야 되지만 네. 이 어머니 A씨가 양도하려는 주택의 취득가액이 5억 원이고 양도가가 10억 원이라 가정을 한다면 네. 이 양도소득세로 인한 세금은 약 3억 5천만 원 정도가 좀 되지만 네. 증여를 할 경우 증여로 인한 세금은 약 2억 2천만 원 정도. 아, 그래요?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네. 있습니다. 올해부터 종부세가 인상이 됐고 6월부터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부세 인상으로 세금이 부담스러운 이 엄마 A씨는 아들에게 아파트 한 채를 증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경우에도 종부세 차이가 좀 납니다. 아. 어느 정도 될까요? 그게 많이 차이 안 날 것 같은데 1.5배 정도요? 어느 정도 할까요? 어느 정도 날까요? 땡입니다. 땡. 네, 우선 세 채 중에 한 채만 증여를 한 것만으로도 네. 매년 종부세 절감액이 2배 이상 됩니다. 아, 그래요? 2배 이상이나 돼요? 많이 차이 아들에게 나요. 한 채를 증여하게 되면 종부세는 얼마나 나와요? 네, 공시지가 10억 원 하는 아파트 세 채를 어머니 A씨가 혼자 보유를 할 경우에는 종부세는 약 7천만 원 정도가 나오지만 네. 만약에 어머니 A씨가 아들에게 아파트 한 채를 증여하고 종부세를 계산하게 되면 네. 아들은 약 40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어머니 A씨는 약 2,8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확 주네. 이게 계산하면 혼자 세 채를 가지고 있을 때 7천인데 아들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둘이 합쳐 3천만 원이니까 2배 정도 차이 나는 거 맞거든요. 그러네. 네. 야, 그러면 요즘엔 정말 이렇게 다 증여를 선택할 텐데 증여도 잘못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네, 일단 증여에 성공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 A씨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아들 3년 뒤에 이 아파트를 처분을 했습니다. 아들 1세대 1주택자였죠. 그리고 비과세 요건 다 충족시켰어요. 거주까지 해서. 그 이후에 매도를 하고 양도세, 절세를 하기 위해서 증여세와 다주택자 취득세를 감당했는데 양도소득세를 또 내라고. 이거 뭐지?
1세대 1주택자면은 비과세 조건 다 맞췄잖아요. 그럼 세금 낼 일이 없는데 아까 뭐 양도,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 뭐라 그랬냐? 정확한 명칭이 이거예요. 양도소득 2월 과세, 2월 과세. 그러니까 네. 그게 그러니까 세금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폭탄이죠. 근데 양도세라는 건 알겠는데 양도소득 2월 과세는 뭐예요? 2월에서 받는다. 요 2월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다음에 5년 이내에 이 자식이 부동산을 처분을 하면은 이 세금 부담을 어쨌든 피한 거잖아요. 네. 그럼 이 경우에는 자녀가 증여를 받아서 이걸 양도한 게 아니라 부모가 그 사람에게 양도를 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사실상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증여한 5년 증여한 주택을. 거를 5년 이내에 팔면은 부모님한테 다시 양도세가 떨어지는 거죠. 네, 계산법은 그렇습니다. 그 아들 B 씨는 어머니로부터 공시지가 10억 원의 아파트를 증여받아 3년이 되던 해에 15억 원에 양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5년 이내에 팔게 된 거네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양도소득세 2월 과세가 부과가 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 아들은 취득가의 기준도 어머니가 취득한 금액으로 주택수도 어머니의 기존 주택수인 3주택 중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당하였고 그 금액은 처참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아들이 증여받고 5년 뒤에 아파트를 처분했어. 그러면 세금 얼마나 돼요? 먼저 기존 증여세가 한 2억 2천만 원에 취득세가 중과 대상이어도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차액인 5억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1,700만 원만 부과가 되기 때문에 총 합이 약 3억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머니가 기존 증여 없이 직접 이 주택을 15억 원에 양도를 했을 경우에는 어머니가 납부하셔야 할 세금은 7억 원이 넘습니다. 와, 세금 7억. 이게 세금 차이가 3억 5천 되는 건데, 네. 야, 여기다 이제 종부세까지 하면은, 와, 절세 효과가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취득세를 많이 인상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증여를 하는 게 더 절세가 되기 때문에 결국 증여를 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증여하는 집이 더 많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증여를 계획하신다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증여를 받고 5년이 지난 후 양도를 하셔야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증여를 받은 직계 존비속은 반드시 세대 분리를 실질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진짜 따로 사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그래야 같은 세대원으로 인정이 안 되어서 주택수가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 절세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편의상 저희가 지금 기준 시가와 이 시세를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증여 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법정 시가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 이 기준 시가는 시장가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가격입니다.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요. 조만간 증여세도 손보지 않을까. 그렇죠. 그럴 생각이 들어요. 예, 오늘 양도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한건우 기자 전해주시죠. 네, 듣는 것보다 보는 게 낫죠. 먼저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자, 도로 위에 과속은 기본이죠. 차선을 요리조리 바꾸고 있습니다. 저 칼치기 차량 앞에 가고 있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위험하죠. 네. 저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렇게 쓱 칼치기를 끌고 이제 가. 하는 겁니다. 가속도 위험한데 주변 차들이 위협 운전하니까 저거 진짜 주변 운전자까지 위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런 거. 뒤에 딱 붙여서 차량을 뺏기는 게 벌써 2번 남았어요. 자, 숨가쁘게 추격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10분 만에 붙잡힌 운전자는 위반 스티커를 10장이나 발부받은 상습 체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었네요. 이 저렇게 사람은. 번개같이 달리는 차를 잡는 사람이 있네요, 또. 저거 위험하다던데. 아우토바이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요. 난폭운전, 뭐 과속, 도주 차량, 이 도로의 범법자를 잡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난폭운전이나 과속, 도주 이런 차량들을 반드시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위험천만한 추격전도 마다하지 않는 교통순찰차입니다. 순찰 중에 도난 차량을 신고받은 순찰차가 이 차량을 쫓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순찰을 도는 경찰차. 앞으로 트럭이 지나갑니다. 저렇게 빠르게. 속도 상당하죠? 앞차 막 추월하고 막 주변선 계속 침범합니다. 경찰이 사이렌을 울리면서 쫓고 있는데요. 빠른 속도로 도망가죠? 왜 저래? 야, 거의 다 잡혔다. 계속 이렇게 위험천만하게 오는데 앞서서 순찰차가 막습니다. 야, 완전 네, 정말 그래도 위험한데요? 이 트럭이 또 도망을 가요. 네, 계속 또 순찰차가 추격을 합니다. 아니, 저렇게 위험한 짓을 해. 음주했나? 왜 저래? 자, 도로를 위험천만하게 달리던 저 트럭 결국 잡혀요? 앞에서 잡히나? 순찰차가 막으면서 가봐야지. 추격전이 마무리가 아니, 뭐 됩니다. 다른 일이 있었나? 왜 제 저렇게 앞하네. 목숨 걸고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완전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지금. 어우, 손에 땀나. 진짜. 아, 저 겨드랑이도 땀. 아니, 근데 저 차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왜 저렇게 목숨 걸고 도망가요? 저 차량이 도난 차량이었습니다. 순찰을 돌던 중에 도난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요. 마침 이제 경찰차를 앞질러 가는 도난 차량을 발견하고 순찰차가 추격을 시작을 한 겁니다. 앞불사 잡고 보니까 이 차량 그 도난 차량인 것과 더해서 운전자는 또 음주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했던 거네요. 정말 위험했고요. 이렇게 잡지 않았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걸리면 반드시 잡는다. 우리 교통경찰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혹시 왁스라고 아세요? 왁스 머리에 바르는 그 왁스요? 아, 왁스 말고요. WASS, 왁스인데요. 네, 왁스란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배 차량이 방범용 CCTV에 포착이 되면 이 정보를 관할 경찰서와 순찰차에게 실시간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추적을 시작을 하는 거죠. 오늘 준비한 영상 또 왓스에 걸린 수배 차량을 끝까지 추적하는 영상입니다. 경찰이 왓스. 내가 순찰하러 왔어. 네, 왓스. 네, 여기 신호 왓스. 왓스. 지금 가고 있어. 네, 고속도로 자, 저 앞에 발견했어. 출발합니다. 네, 추적하고 있어요. 자, 저 하얀 차. 자, 순찰차가 잠깐 멈춰 세우는가 싶더니 이 차량 잘 보세요. 또 도망가요? 자, 세우는 것 같죠? 그런데 페이크였어요. 자, 바로 도주합니다. 자, 도주가 시작이 됩니다. 자, 비상 깜빡이 켜고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운전을 하죠. 자, 순찰차 계속 쫓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자, 칼치기는 기본이죠. 난폭 운전까지 정말 운전자들 위협을 느꼈을 것 같은데요. 순찰차 계속 쫓고 있습니다. 자, 구석으로 들어가서 세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나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또 후진해요. 자, 이제 도망가려고 해요. 그런데 옆에 차량이 시민이 이 차량을 막아서 줍니다. 결국 이렇게 잡혔어. 잡혔어. 그러니까 도로에 접어들면 그 순찰차가 딱 번호판 보면 특정해가지고 바로 추격해 오고 이러는군요. 그렇습니다. 도망가 봐야 순찰차 손바닥 아니네요. 그러니까 경찰을 순찰했어. 봤어. 잡았어. 잘했어. 그게 왔어요. 정말 맞습니다. 네. 경찰과 시민 합동 작전이었는데요. 수배 차량 잡고 보니까 무면허의 운전자가 아니라 동승자까지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또 준비했는데 고속도로 추격전이거든요. 지난 2019년 8월에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7곡 휴게소 부근입니다. 앞에 달리는 빨간 스포츠카를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보시죠. 자, 저기서 뒤에서 빨간색 굉음을 울리면서 달려와요. 저 빨간 스포츠카 154, 157km, 170 넘어갑니다. 정말 빠르죠. 자, 갓길로 순찰차가 이렇게 쫓아가고 있어요. 계속. 그런데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여의치 않죠. 이거 뭐 레이싱 게임 같아요. 180km, 190, 100기야. 190, 200 가까이 됐어. 200 가까이, 200까지 넘어버립니다. 이거 뭐 거의 레이싱 게임인데요. 블랙박스 차량이 끝까지 쫓아갑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빨간 스포츠카를 어떻게 앞지르나요? 추월하나요? 자, 추월해서 안전하게 빨간 스포츠카를 정지를 시킵니다. 근데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네, 요거 재생이 다시 되는 거고요. 저렇게 계속
아주 위험하게 추격전을 벌이는 장면이었어요. 야, 오늘 근데 영상들이 전부 다 숨이 잘 안 쉬어지네요. 아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차를 아까 쫓아가던 그 차도 순찰차 맞나요? 네. 너무 위험하게 보이던데. 그러니까 그 차도 막 갓길로 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막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죠. 저 차량의 정체는 뭡니까? 저 차도 굉장히 위험하게 운전을 했죠. 네. 그런데 이 차량의 정체는 고속도로 암행순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암행결차. 신고를 받고 암행순찰을 실시를 한 거죠. 위험을 무릅쓰고 달렸던 이유, 저 차량이 과속은 물론이고요. 고속도로 차선을 이리저리 휘저으면서 달리다가 사고가 나면 큰일이 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달린 겁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아니 저렇게 과속하고 저런 식으로 운전해서 처벌이 되게 가벼운가 봐요. 막 하는 것 보면. 무겁지 않아요? 무겁지 않나? 처벌이 무겁죠. 예, 저 차량의 경우에는 명백한 난폭 운전죄였어요.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요. 벌점 40점에 구속이 되면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난폭 운전으로 다른 차까지 위협을 준다, 피해를 준다. 그러면 단속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거 너무 위험해 보여요, 진짜로. 네, 고속도로 순찰대 뭐 줄여서 고순대라고도 하거든요. 네. 고순대가 항상 조심하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주변 차량 다른 운전자들도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추격전 때문에. 그래서 위반 차량이 어디쯤에서 과속 카메라 때문에 속도를 줄일 거라는 걸 이미 다 인지를 하고 추격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 지점에 오면 속도를 멈추지 않아요. 그렇죠. 멈추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최소한의 입증 자료, 뭐 차량 번호라든지 그리고 위반하는 상황을 영상으로 확보를 하면 위반 차량을 감속차로나 가속차로 또 졸음쉼터, 휴게소로 정차를 유도를 하고요. 당연히 이 추적 과정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과속 카메라를 인지하고 네, 근데 차가 좀 앞서 유도한 대로 멈춰주면 좋은데 속도를 더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예방 차원에서 무리하게 추격을 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네, 블랙박스와 영상 자료로 적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일단 일선 경찰서로 이송을 한다고 합니다. 네, 뭐 속력을 내서 쫓아가지 않더라도 끝내는 추적을 해서 다 잡아낸다고 하니까요. 절대 이렇게 과속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목숨이 뭐 여러 개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 저건 잡히고 안 잡히고를 떠나서 자기가 본인이 죽자 아니 본인이 죽는 걸 떠나서 다른 사람까지 죽는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리하자고 만든 자동차가 저 순간에는 흉기가 되는 순간이에요. 네,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유튜브가 지자체 홍보의 새로운 매체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 여주시 유튜브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와 재치가 더해진 영상들로 다른 지자체에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음악에 맞춰 현란한 춤 사이를 선보입니다. 산불주심 캠페인을 춤으로 풀어낸 뮤직비디오입니다. 뮤직비디오의 배경은 여주시청. 주인공은 여주시청 소속 7급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의 숨은 춤 실력을 발휘해 만든 뮤직비디오는 지자체가 만든 유튜브 영상으로는 이례적으로 조회수 110만 건을 넘겼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막 연락이 와요. 혹시 너냐고. 되게 신기하고 살짝 연예인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초창기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처럼 시정 뉴스 위주였던 여주시 유튜브 채널은 유튜브 성격에 맞게 홍보 전략을 새롭게 짰습니다. 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알릴 것인가를 고민하다 유행하는 드라마나 대중문화들을 접목해 유튜브 이용자들의 취향에 맞는 영상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제작과 기획, 연출, 편집은 물론 출연까지 공무원들이 직접 소화하면서 제작 예산 절감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이미지 개선 등 일석이조 효과도 누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대한 입소문이 나면서 다른 지자체 담당자들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주다운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고 여주를 찾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기본에 더 충실한 여주가 되도록 하는 것이 여주 홍보 방향의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채널A 강신영입니다. 어제는 정말 완전히 여름이던데 네. 오늘 낮에도 그럴 거라고요. 오늘도 날이 꽤나 덥습니다. 외출하실 때 옷차림 가볍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정말 여름이다라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